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용칼은 정치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선거 뉴스 브리핑이라 하겠죠. 자, 먼저 저희 용칼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디로직입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착용 후에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어업입니다. 면역력과 활력을 한 번에 10차 완판된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이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10차 완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4월 6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100분께 코어업 10개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어업 홈페이지 혹은 1800-1955로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면역력과 활력을 한 번에 챙겨드립니다. 2+1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부터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무당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번 선거의 특징은 이른바 고정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다. 이런 평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부동층이라는 것이 없다. 중도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중도를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 이 싸움은 아니다. 이번 총선이. 왜냐? 무당층 중도 비율이 적을 뿐더러 이 무당층 중도들이 대체로는 투표를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것이 맞는 말인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부동층이 많지 않고 그다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구도, 여당이 앞서가는 구도 속에서 선거가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도, 부동층이 갑자기 마음이 확 돌아서서 미래통합당 쪽으로 기운다면은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4월 첫 번째 주 기준으로 지지 정당이 없다. 이걸 선택한 이른바 무당층은 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에 33%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달 사이에 어느 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에 어느 당이 더 올라갔어요? 물어봤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당층이 줄었다는 것은 무당층 중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당층은 22%, 100 중에 20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아직 부동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22%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어느 한 당을 택해서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미래통합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으로 뒤처져 있는데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유세 초반 일정을 서울, 경기, 인천에 상당 부분 할애해서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무당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초중반쯤 지나게 되면은 대략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대대로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통합당 같은 경우 집권 여당이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샤이 보수 그룹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 번 그 선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초반 판세가 그 절대 그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도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은 무당층이 어디로 갈지 주목하고 있다. 이 무당층이 5 내지 10%만 나와서 우리 쪽에다 투표를 해준다면 이긴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바람대로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서 투표할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본 바에 따르면은 좀 안 됐지만은 샤이 보수라는 것이 기대만큼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더라고요. 샤이 보수니 뭐 숨은 보수니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소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물론 그 주장이 전혀 안 맞는다.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샤이 보수가 있다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보수들만 여론조사를 회피한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기 싫은 사람들이 어디 보수에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념 성향은 모르겠고 투표할 비례정당도 모르겠다는 응답자들 중에 상당수가 미래한국당에 투표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보수들은 여론조사 자체를 거절하기보다는 조사는 하되 중요한 질문에서 모른다로 회피하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보수층을 제대로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좀 억측이라 볼 수 있겠고 시간이 갈수록 지금이 바로 시간이 간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또 부동층, 무응답층으로 남는다면은 투표를 안 할 확률이 높은 층들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무당층, 부동층에게서 표를 더 얻겠다고 기대하는 것 이건 좀 무리다. 그러니까 누워서 입 벌려놓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심산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요. 샤이 보수의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요. 부동층의 야당 표가 많이 숨어 있는 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그게 판세를 좌우할 만큼 큰 크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는 정권 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강력한 효과가 또 선거 임박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또 선거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여파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우세의 여론조사를 샤이 보수론으로 반박했어요. 숨어있는 보수가 있다 이러면서 반박했는데 실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부동층 유권자의 파급력이 줄어든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거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또 선거에서 지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누가 이기기를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투표 많이 해야 하고요.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약이 되겠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여야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내느냐. 여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선거는 그겁니다. 자기 지지자를 얼마나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 그것의 승부, 그것의 예술이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30대, 40대 투표 의향이 급등하고 있다. 이 분석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지금 도표 보고 계시죠? 20대 총선에서는요. 투표율이 그때 63.9%였습니다. 63.9%. 자, 그런데 이번에 투표 참여 의향 비율이 한 10%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 수가 72.7%인데 20대 총선 63.9%보다 8.8%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총선 대비 투표 참여 의향 증가율은 40대와 30대에서 껑충 뛰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 63.2에서 77, 30대 59.6에서 71.3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30, 40대가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지요. 코로나19로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투표 의향이 짙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20대 총선 기억하시죠?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였고요. 뭐 200석을 먹는다. 새누리당이 한 200석 먹는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이고 나가봐야 뭐 투표해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질 것이 확실한데 이런 또 어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사기를 꺾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왠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40대와 30대의 투표 의향 비율이 껑충 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고령층이 보수 정당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30대, 40대가 그 사이에 결집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6.7%인데 4년 전에 14%보다 1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일에 투표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권의 총선 승리의 어떤 전망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자가 크게 늘었고 밖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로서는 30, 40 세대가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할지 이거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용 돈 풀기 그동안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전 국민 하위 소득 70% 계층에게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건 총선용 현금 살포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은 아예 뭐 70% 계층 그들에게조차 줘서는 안 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이거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구나. 그럼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째째하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째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 국민 하위 소득 70% 계층에게만 준다면요. 이 70%를 분류하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70% 이하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일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 긴급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을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거니까 무슨 분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나눠주는 그런 방안을 아이디어로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처럼 황교안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박수를 쳐보기는 오랜만도 아니고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5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총선용 돈 풀기라고 비난했던 황교안 대표. 이거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현금 살포다,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말 바꿔서 죄송하다. 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봤다. 이런 한마디라도 좀 얹어야 그런 제안에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황교안 대표가 정말 민생을 챙기는구나. 여기에 공감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질타를 했는데 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자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에 그동안 강하게 반대하면서 딴죽을 걸었던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하여간 황교안 대표의 이 방안은 합리적입니다.
저는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지 않아도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이제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려고 하면은 쌍수를 들고 반대할 미래통합당도 지금 하자고 하는 판이니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기획재정부 하나 반대한다고 될 일이에요? 예, 기획재정부도 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지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어요? 하겠죠. 아, 이거 보면서 참 전 민주당이 꽤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먼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가구에게, 모든 개인에게 얼마씩 준다 하면은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할까요? 박수 칠까요? 잘했어. 그게 우리의 생각이야, 그게.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모든 국민에게 현금 살포하는 이거야말로 선거용 꼼수다라고 지적을 했겠죠. 걔네들은 하여간 이쪽에서 뭘 하면은 무조건 반대만 얘기합니다. 청개구리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선별적 지급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반대하면서 다 주자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의 방안을 받는 척하면서 전 국민 지원을 하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제안했다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냥 현 정부가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아, 보십시오. 이게 3쿠션으로 그냥 3쿠션으로 이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거의 뭐 통합당을 갖고 노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황교안 한 입으로 두 말했다는 비판과 함께 본전도 못 찾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뭐 저희는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건보료를 좀 세게 내가지고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던 찰나였는데, 네, 우리 황교안 대표 덕에 저희도 안심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땡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재성 한겨레 문화부장의 칼럼인데요. 반진영 논리주의자들의 진영 논리, 이런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정파의 입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야, 넌 그 진영 논리를 펴고 있네?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조국 빠라고 손가락질하고. 진중권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칼럼에서는 서민 단국대 교수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바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조선일보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는 서민 단국대 교수의 문자화한 음성을 보는 순간 나는 놀라는 대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네, 서민 교수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또 이런 진보적 아젠다를 펼쳐왔던 분인데 경향신문 칼럼 쓰면서 매번 문바를 공격했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사람이 문바 싫어하는 진보겠거니 했는데, 아니 조선일보에 가가지고 문바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조선일보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을 해요. 아, 정말 참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서민 교수가 지난해 피어낸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의 일종의 복선이 깔려 있었다. 서민 교수는 이 책에서 윤지호를 사기꾼으로 규정하면서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피해자로 동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문화부장은 윤지호가 사기꾼이 맞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장자연이 목숨과 맞바꿨던 증언이 방씨 일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윤지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방씨 일가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 그들을 피해자로 명명한다면 역사적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래요. 조선일보한테 가가지고 윤지호는 나쁘고 당신들은 옳다. 이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인 겁니다. 서민 교수가 감행한 정신적 축지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그가 문바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온라인 행동주의자들과 만나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들로부터 서민 교수가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그들이 펼치는 진영 논리의 폭력성에 질려서 맞서 싸우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 교수 자신이
또 다른 진영 논리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영 논리의 특징은 팩트에 별 관심이 없으며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중시하고 편부터 가르는 것인데 서민 교수가 윤지호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그러하다. 서민 교수가 책에서 새로 밝혀낸 사실은 거의 없다. 윤지호가 무슨 사기극을 펼쳤는지 그 공범들은 누군지 저도 이 책에서 그 답을 잘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윤지호 씨는 저를 하여튼 매우 비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윤지호 씨에 대해서 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도 없고요. 다만 그 양반은 하고 한 편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좀 바짝 그 양반의 발언이 주목받았을 때 한번 인터뷰한 정도지 그 양반하고는 뭐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그 양반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 또 서민 교수를 또 두둔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서민 교수의 이런 발언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언자, 즉 피해자는 결백해야 한다는 순수주의와 주류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서민 교수의 글이 말이죠. 서민 교수와 함께 반진영 논리라는 새로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인물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다.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가 뭔가 프레임을 걸고 있는 느낌이라며 검찰과 채널A를 응원한다. 그가 검찰 관련 보도에서 이성을 잃는 이유는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무조건 옹호해온 전력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검찰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다. 여당 쪽이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그의 시각 또한 검찰 쪽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주장 역시 가능하다. 그래요. 윤석열 검찰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중권 말에는. 심지어는 이수진 판사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 판사들 얘기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은 아주 진국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진중권 씨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라쇼몽의 세계에서 단선적인 정의감처럼 위험한 도박은 없다. 반지성주의의 집단에 맞서서 싸운다는 지식인들이 반지성주의의 얼굴을 하고 열린 사회의 적들에게 달려가 안기는 장면을 지켜보는 건 괴로운 일이다. 열린 사회의 적. 그러니까 서민이 조선일보에, 진중권이 검찰에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 지켜보는 건 괴로운 일이다. 저도 괴롭습니다. 이런 거죠. 진중권은 이 운빠들이 이 진실에 배치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해요. 문바들이 이야기하면 다 나빠. 문바들이 지지하면 다 나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에서 강간 혐의가 있었던 사람. 남한에 와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가 됐어요. 예. 북한이 말하면, 북한이 비난하면 다 날조고 거짓말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메시지를 봐야지 메신저를 보는 이런 행동 진중권 서민에게서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반진영 논리주의자들의 진영 논리 이 칼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용칼 마치겠습니다.